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대우그룹은 왜 몰락했으며 김우중 회장은 어떻게 출국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출국 역시 도피성이냐 권유회에 나갔다는 등 전혀 다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귀국해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우그룹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대우그룹에 대한 사형 선고는 1999년 8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형태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그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98년 10월 29일 일본인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이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만 해도 김우중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있으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도 절대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노무라 보고서는 치명타를 안겨줍니다. 당시 보고서 제목은 대우그룹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우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산 매각밖에 없어 보이나 대우에게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회사나 자산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우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해외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려 몰려들면 대우는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장에 충격파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우는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고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 정부는 회사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취하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정부 측 관계자와 김우중 회장의 의견이 팽팽히 맞습니다. 정부는 대우 유동성 문제가 해외에서 먼저 불거지고 대우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은 정부가 수출 관련 금융을 풀어주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해외 차입금도 별로 없었고 오직 자동차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입해서 가져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므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때 은행들이 수출한 어음을 받아도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고 신용장 개설도 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김 회장과 정부 관리들과의 마찰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노무라 보고서로 인해 더욱 자금 압박을 받자 김 회장은 1998년 12월 대우그룹 41개 계열사 중 10개사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성그룹에서 부산에 공장을 지어 시작한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이 대우전자와 맞바꾸는 빅딜 방안도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와의 빅딜은 정치권과 부산 정서 등을 감안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우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집니다. 1999년 1월에는 청와대에서 5대 그룹도 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올 지경에 이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선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1999년 7월 대우그룹은 유동성 개선 자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구방안에는 김우중 회장이 사재 포함 12조 원을 담보로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버둥쳤지만 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맙니다. 1967년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 세계적 그룹으로 키워냈지만 그 찬란한 역사는 뒤로 하고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은 온갖 지탄이 대상이 돼 철저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2달 만인 1999년 10월 김우중 회장은 중국 출장을 핑계로 출국해 근 6년을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2005년 6월 귀국합니다. 김 회장이 출국을 놓고 시중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 출국이고 또 하나는 권유에 의한 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중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심장섭 교수가 집필한 김우중과의 대화편에 보면 출국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우중 회장이 채권단이 자금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니까
김 회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정부 측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직접 김대중 대통령에게 또 확인하니까 당시 경제수석이 석 달이나 6달 동안만 밖에 나가 있으면 정리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부의 권유를 받고 출국한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실 기업주라는 비난과 사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 회장은 출국해서 해외 여러 나라에 거주했지만 한 번도 한국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 출국한 지 얼마 없어 대우그룹은 워크아웃이 발표됩니다. 그때 당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디폴트, 즉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사법 처리가 이어졌고 김우중 회장도 21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 9,8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 9천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됩니다. 그 뒤 김 회장은 사면되었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지난해 멸세해버려 추징금은 영원히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우그룹은 왜 해체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 이를 놓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와 김 회장이 갈등도 한몫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IMF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서 하루빨리 이 체제를 벗어나자는 쪽이었습니다. 반면 김 회장은 IMF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IMF 손을 들어주면서 김 회장이 완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말레이시아나 홍콩처럼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김우중 회장의 지적처럼 기업 구조조정으로 구제금융을 갚을 것이 아니라 수출을 확대해서 빚을 갚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뒤 대우조선이나 대우건설, 대우증권은 모두 생존해 정부 투입 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대우자동차는 결국 미국이 GM의 헐값에 넘겨져 지금도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자동차만이라도 갖고 대우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부에서 거절한 것은 패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잘나가던 대우계 회사들은 지금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재계순위 14위 대기업이 됐고 대우건설 역시 건설업계 탑2 위치에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에서 인수해 증권업계 빅3로 포진해 있고 대우엔지니어링과 주대우는 포스코에서 인수해 포스코 엔지니어링과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개명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패착이 김우중 회장의 독단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대우그룹 생성 과정이 김우중 회장이 원맨쇼에 의해 비롯됐지만 조그만 무역회사에서 대그룹으로 성장할 때는 확실히 다르대 말입니다. 김 회장이 스타성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위기가 닥쳤을 때도 김 회장이 입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룹 해체라는 최악을 맞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데 대우그룹은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김 회장이 폐쇄적인 인사관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가 잘 나갈 때 출세하려면 경기고를 나왔느냐 아니면 연세대를 나왔느냐로 판가름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 회장이 DJ 정부 때 신흥 강요들과의 불화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3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잘 나갈 때는 장차관 이상만 상대했습니다. 그때 경기고 동기들은 잘 나가야 해당 부처 과장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들보다 후배들이 장차관을 할 때 김 회장이 보기에는 어린애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DJ 정부 관료들과 자주 부딪혔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원인은 대우그룹이 단시일 내에 성장하다 보니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인수합병이 아니라 창업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단련됐는데 대우 주력 계열사들은 대부분 인수합병으로 키우다 보니 이런 시스템이 없었지 않나 판단합니다. 오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별세 1주년을 맞아 대우그룹이 생성 과정과 해체 이유 등을 3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대로 얘기하려면 100편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저는 김우중 회장을 만났을 때 한 얘기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돈 버는 것은 너무 쉽다. 돈만 벌려고 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다. 성취감과 한국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199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취재를 갔을 때 부다페스트 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갈 때 공항 입구에 웰컴 투 부다페스트 그 밑에 대우라는 영문 글자가 지금도 내리에 남습니다. 2004년 갔을 때는 대우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동굴아파에서 대우의 브랜드는 워크아웃 직전까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 대우가 그때 워크아웃이 안 됐다면 지금은 삼성에 이어 빅2 기업으로 성장해 많은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큰 획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주들이 부도덕하거나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기업주를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정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우 김문중 회장이 타계 1주년을 맞아 그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